기후변화 교육 2.0이라고 붙였어요. 왜 2.0이라고 붙였냐면, 저는 이제는 기후변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아무도 돌아나가서 빠져나갈 수 없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터널 속을 들어가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미래 세대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게 IPCC 보고서에서는 적응이라고, 어댑테이션이라고 따로 파트를 두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보면 기후변화 교육하면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우리 일상에서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기후변화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뒤에 회복력이라고 하는 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IPCC 보고서에서 보면 그 SDGs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속 가능 그 발전. 그런데 이것과 회복력 교육, 회복력이라고 하는 걸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 적응이라고 하는 건, 뭐 위험을 피해야 되고, 뭐 위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 되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이 위기지만 우리가 가능한 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이 회복력,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IPCC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IPCC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IPCC라고 하는 건 그 정부 간 기후 변화에 관한 협의체. 이게 IPCC의 정식 명칭이고, 여기에는 이제 이게 착수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지필자, 저자들을 모집을 하죠. 그래서 보통 세 권의 보고서를,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각 권마다 200여 명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 후기에 보면 자기가 맨 처음에 이 기업 저자로 참여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1살이었다. 보고서가 발표되니까 우리 아이가 4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럼 떼돈을 벌겠지 싶겠지만 이분들은 페이가 없어요.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명예는 없겠지만 그 봉사활동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IPCC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범위를 결정하고 저자 목록을 어떻게 이제 계획서를 만든 후에 저자를 누구를 섭외할 것인가, 또 개인이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자를 섭외를 합니다. 섭외를 해서 1차 드래프트를 만들어요. 1차 드래프트를 만들고 나면 이제 정부 관계자와 관련 그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 의견을, 커멘트를 받는 작업을 해요. 이 커멘트를 받는 작업을 보면 나중에 커멘트가 뭐 몇만 건의 커멘트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때 함께 만드는 게 뭐냐면 최종 보고서가 수천 페이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은 이 IPCC가 보고서를 만드는 이유는 당장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 어떤 솔루션을 정책화해야 될 것인지잖아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한테 뭐 수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읽으라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그게 SPM인데, 이거를 파이널 드래프트 만들면서 SPM 보고서를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게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이 승인, 채택, 수락 여러 단계가 있는데 SPM 같은 경우는 승인의 절차를 거쳐요. 승인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뭐 일주일, 열흘 동안 뭐 밤을 새고 회의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승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SPM 보고서에 들어가는 문단 한 문단씩을 띄우는 거예요. 한 문단씩을 띄우고 그 한 문단에 대한 일을 가져요. 문제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만장일치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라고 쓸 것인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가스로 쓸 것인지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잖아요.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요, 이게 컴마 메탄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메탄가스로 들어갈 건지 굉장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느끼겠죠. 그래서 그게 아예 한 문단이 통째로 빠지기도 하고, 다양한, 그래서 SPM 보고서는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IPCC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 자료가 많지만 실은 이 IPCC 보고서가 이렇게 굉장히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죠. 너무 널널하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너무 적당히 넘어간다고 화를 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거품이 없고 팩트만 제대로 전달한다. 그래서 학생들, 우리가 이게 보고서가 나오면 지금 이제 6차 평가 보고서가 다 끝났고 특별보고서 시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특별보고서가 7차 보고서 주기에 특별보고서가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도시라고 하는 거야. 시티. 시티를 특별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자를 모집을 해서 구성이 끝났고 작업이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학문 영역은 융합이 많잖아요. 이 강의도 융합과학교육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워킹그룹 첫 번째, 이 RPCC는 세 개의 워킹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워킹그룹이 기후변화의 과학이거든요.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기후변화 첫 번째에 있는데 여기에 인용된 논문의 영역을 한번 보세요. 광만 있는 게 아니죠. 초록색이 좀 많아요. 초록색이 주로 환경과학이라든지 뭐 에너지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 심리학, 치의학, 간호학도 있고 뭐 경영 막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에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과학과 관련된 뭐 연구 보고서를 쓴다거나 이제 이럴 때 저는 학생들이 좀 가능하면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과의 연결,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그것을 기후변화하고 확장시켜서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건 작년에 그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던 1번부터 10위까지의 그 기후와 관련된 논문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시간 관리, 파리가 뭐냐면 북극에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질량 배치가 좀 달라졌대요. 그래서 시간을 1초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부분이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이라고 해서 BAU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뭐 발표나 할 때 BAU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그래프가 있고 이 맨 위에 게 BAU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면 지금 하던 대로 하면 꽝이다 이거죠. BAU.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표가 여기이면 이 BAU에서 우리의 목표와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린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육은 바뀌셨나요? 교육이 education as usual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6차 평가 주기에서 발표됐던 세 권의 보고서와 그다음에 그 사이에 발표됐던 특별 보고서예요. 이 세 권의 보고서는 첫 번째가 과학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적응 보고서고 세 번째가 완화예요.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이지? 어떤 기술들이 있지? 이 완화와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IPCC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 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할게요. 이야기 두 개로. 시달리기라고 하는 개구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작은 숲에 살고 있었거든요. 잠에서 깼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 티다육이 잠에서 깬 그 숲속에는 아주 작은 응달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작지만 그 숲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함께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뭐 새들도 와서 그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러고 뭐 이게 멧돼지도 와서 애기랑 와갖고 저는 물을 먹고 이러는데 목이 마른 티다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물을 마셨어요. 마시다 보니까 성이 안 차요. 그래서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또 마셨어요. 마시다 보니까 물이 맛있어서 또 더 마시고 계속 마시다 보니 결국 그 모두가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작지만 충분했던 이 옹달샘이 몽땅 다 말라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의 결말은 제 강의의 맨 마지막에 가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에리스크톤이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테살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창고를 곡식으로 가득 채우고도 성이 안 차서 주변에 있는 가능하면 많은 땅들을 논과 밭으로 만들어서 수확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숲도 다 밀어버리고 논으로 만들고 또 뭐 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다 돈 안 되는 건 필요 없고 다 돈 되는 걸 위해서 이제 뭐 땅을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곡식이 꽉 찼어요. 창고가 가득 차서 터지려고 그래. 당연히 창고 더 지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 가질수록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뭔가 가질수록. 그래서 하여튼 이 에리시크톤이 어디 가서 좀 더 이 돈을 벌 만한 땅이 없을까 하고 영토를 쫙 둘러봤더니 저쪽 끝에 이쁘고 작지만 아주 이쁜 숲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 숲을 그냥 뒀느냐. 저 숲도 다 베어버리고 저기를 리조트를 개발하니까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하들이 저긴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저기는 데메테르라고 하는 농업과 풍요의 여신을 위해서 바쳐진 숲이라는 거예요. 그딴 게 어딨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서 그게 풍요지. 흑역선은 부하들을 끌고 갔고 그 숲의 가운데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참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한 그루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단연 아름다운 참나무가 한 그루 있어. 베라 되게 아무도 무서워서 안 베는 거예요. 이 숲은 이 신에게 바쳐진 숲이고 이 나무에는 이 정령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에리시프톤이 도끼를 빼서 직접 꽝 하고 내리치고 치자마자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나무를 내리쳤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무의 수액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핏빛 수액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 이 신의 저주가 걸렸다, 이게 큰일 났다 하고 다 도망갔지만 에리시프트는 어떻게 했을까? 끝까지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비었고 거기를 뭐 리조트가 되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조트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도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지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최근에 얘기한 거예요. 지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가 변하면 다 변한다. 하나가 변하면 다 변한다. 라고 하는 게 지구 시스템에 대한 거고 네, 이건 넘어갈게요. 이 시스템을 모델링한 게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한 게 이거예요. 1986년도인가 이제 나사의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만든 아주 최초의 모델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만든 초창기 지구 시스템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델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IPCC 보고서에서도 보면 SSP라고 하는 모델을 쓰는데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에서 이걸 코딩으로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뭐 이제 그 결과값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보던 거 대비권, 대기 있고 인간 활동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화석 연료가 연소됐어요. 뭐 시멘트를 사용해요. 시멘트 만드는데 시멘트 1톤을 만들면 약 800kg 정도의 900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시멘트는 엄청나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어요. 자, 하나 어떤 게 변했죠. 자,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이어지냐면
대륙권의 공기 조성이 바뀌겠죠.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겠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온도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메탄 방출량도 많아지고 이 메탄이 공기 중에 있는 수산화기하고 결합을 하면서 오존층의 대륙권의 오존층의 양도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도 이 CO2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또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성장하고 죽어서 땅에 묻히면 굉장히 오랫동안 탄소를 토양에다가 고정시켜 놓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기로 올라가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해양에서도 당연히 해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거나 호흡을 하는 게 있고 또 그 탄산이온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갑각류들 뭐 이런 것들도 껍질을 만들겠죠.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수온이 올라가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많이 녹으니까 산성화가 심하게 되고 이 대해양의 산성화가 심하게 되면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껍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물 순환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이런 등등이 쭉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가 변하면 연결해서 변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 시스템 외부에서도 뭐 태양 활동이나 화산재에 의한 냉각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냐면 이 지구는 시스템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기 조절 메커니즘을 가져.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게 제임스 러브럭이 얘기했던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임스 러브럭이 얘기한 가이아 이론은 이렇게 지구 시스템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걸 과학자들이 굉장히 마치 지구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준 것처럼 그런 오해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뉴 에이지 과학이냐, 신비주의에 빠졌다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제임스 러브는 굉장히 훌륭한 화학자예요.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사람의 이론이 많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거예요.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자기 조절을, 스스로 자기를 규제를 하냐면, 기온이 상승하면 식물이 더 많이 자라죠. 더 많이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적극적인 대기 중에 늘어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절 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pH 값이 계속 해양이 산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암석의 풍화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암석의 풍화작용이 활발해지면 이때 녹아서 들어간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해양에 들어가서 해양의 pH 값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성화를 약하게 하는 그런 자기 조절을 하고요. 또 신기하게도 그 해양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 플랑크톤 중에서는 기온이 올라가면 이 구름을 형성하는 그러한 에어로졸 입자의 분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플랑크톤이 있어요. 구름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햇빛을 차단해서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 이제 뭐, 예, 식물 당연히 성장하면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유기물들이 땅에 묻히게 되고, 그럼 더 많은 양의 이 땅이 막 우리가 이걸 농사 짓는다고 파헤치고 분해를 촉진하고 이런 일만 없으면 땅에 갇힌 채로 오랫동안 이제 탄소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
높은 CO2,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식물의 기공의 계구부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줄어들어서 호흡을 하는 호흡량이 좀 줄어드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기조절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암석은 풍화될 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암석이 풍화가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드백이 네거티브 피드백인 거죠.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암석이 풍화돼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하는 것. 근데 과거 45억 년의 지질 시대에 이 지구 시스템의 자기 조절 과정은 이런 암석의 풍화 작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구 시스템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그래서 어, 가이아의 자기규제 메커니즘. 이게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지구가 여기저기 뭐 다양한 것들이 분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또 지구는 능동적으로 그 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다양한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아까 여기 장면에서는 인간의 활동은 이렇게 단순화시켰잖아요. 근데 인간의 활동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시뮬레이터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다가 인간의 영역을 넣어야겠죠. 개인의 행동,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그리고 또 정책,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선한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후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지구라고 하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함께 변수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모델링 작업,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 그 사용하는 그 시뮬레이터를 코딩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한 거의 2만 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후 모델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뭐 1.5도 올라가면 2도 올라가면 3도 올라가면 이런 예측을 이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얘기 철학자나 뭐 과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인간의 영역에서 이 네 개 변수에서 단순히 뭐 산업이나 정책임을 떠나서 어떤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서 마치 가이아의 자기 조절 메커니즘처럼 인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경계라고 하는 건 녹스팀 그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행성의 경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 단계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09년도에 나와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2023년도에 업데이트가 됐고 2024년도부터는 지구 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그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에서는 지구의 9개의 지표를 만들었어요. 지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지구가 지금 어떤 이 위험 한계를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9개를 만들고 그 9개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초창기에는 정량적인 평가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엄청 항상 여러분 아시죠? 항상 새로 나온 과학은 욕을 엄청 얻어먹어요. 그게 뭐 과학이냐. 그리고 또 엄청 욕을 많이 얻어먹다가 2023년도에는 모든 지표를 정량화했습니다. 그래서 플라네터리 바운더리 3.0 버전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경계만 한번 보세요. 지금 딱 보면, 빨간색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이 위험 한계를 넘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자, 모두 영역이 전체가 9개인데 9개 중에서 몇 개가 빨간색을 넘어갔나요? 여섯 개가 넘어갔습니다. 6개가 넘어갔어요. 자, 넘어간 거, 새로운 물질, 이거는
이 새로운 물질은 여러분 보면요. 다른 거랑 다르게 맨 마지막에 끝에 경계가 흐릿하죠. 걔는 왜 흐릿할까요? 왜 흐릿할까요? 다른 것들은 경계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정량화를 할 때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산업화 이전의 양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의 양. 그래서 이게 허용 한계가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다. 이게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물질은 왜 경계가 없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얘는 노블이에요. 새로운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 없었잖아요. 플라스틱 없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량화할 수 없지만 이것이 이미 위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오존은 우리가 몬트리올 의정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기질 같은 경우도 많이 아직은 견딜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대기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온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대기질이 좋아지면. 우리가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요. 미세먼지를 줄이면 지구의 기온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줄이면 우리가 미세한 입자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자기파잖아요. 이 전자기파가 미세한 입자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산란되죠. 산란되면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온도가, 네. 제가 줄어들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줄어들면, 제가 거꾸로 생각했네요. 줄어들면 지구의 온도가 더 줄어들면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죠. 제가 맞게 얘기했나요? 맞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후변화를 막는 데는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줄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건강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얘를 한참게 생각했어. 얘네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가려져 있던 거야. 훨씬 더 기후변화는 더 많은 진전이 됐는데 그동안은 미세먼지 때문에 가려져서 잘 못 봤던 거지. 근데 요즘 대기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아야 될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해양 산성화도 거의 더 찾습니다. 거의 찾고, 그 다음에 인과 질소는 말해 뭐 하겠어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도 합니까?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덴마크에서는 아예 소 한 마리당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소가 무슨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데 원인인데 소스가 되죠? 메탄가스. 그래서 세금을 매기게 됐습니다. 질소도 우리나라는 만만치 않습니다. 비료를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도 보면요. 물을요, 두 가지 물로 나눠요. 블루와 그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블루워터만 생각했어요. 블루워터는 뭐냐면 강과 바다, 뭐 이렇게 뭐 호수, 우리 눈에 보이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물을 블루워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담수의 양이 한계만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물은 뭐냐면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량인 거예요.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이걸 그린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그린과 그다음에 블루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의 변화는 도시의 확장, 숲의 파괴 이런 부분들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생물권 무결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멸종률만 생각하잖아요. 멸종률뿐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 온전성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개념을 쓰더라고. 되게 재밌는데. 이 생태계를 바치고 있는 제일 처음에 1차 생산자는 누구입니까? 이 생태계, 전체 생태계의 먹이 피라미드를 받치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생산자는 누군가요?
식물이죠. 광합성하는 식물들이잖아요. 광합성하는 식물이 생산해낸 에너지 중에서 광합성하는 그 식물이 생산한 에너지를 식물들도 호흡을 통해서 사용하죠. 자기가 사용하는 양을 뺀 나머지를 인간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인간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 생물권 무결성 지수를 만들어내고 멸종률뿐만이 아니라 다양성, 온전성 지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도 단순히 이산화탄소 농도뿐만이 아니라 복사 강제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45억 년 동안, 45억 4천만 년 동안 일정한 지구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만큼 어떡하죠? 똑같이 내보냅니다. 돌고 돌고 돌지만 똑같이 내보내야 더 이상 온도가 축적되지 않고 열이 축적되지 않고 기온이 올라가지 않겠죠. 복사 강제력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을 받았는데 100을 다 내보내지 못하고 99.7만 내보내요. 그러면 0.3이 복사 강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 강제력은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에 고도가 높은 곳에서 보통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복사 강제력도 이미 그 위험을 넘어갔습니다. 이 그래프, 이 아까 이 행성의 경계 그래프를 다르게 그리면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인류세 워킹 그룹에서 만들어낸 그 거대한 가속이라고 일명 거대한 가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열대우림 손실, 육상 생물권 감소, 연안의 질소의 양, 새우 양식 지표 온도, 메테인 농도 다양한 게 있는데 이 그래프에 어떤 공통점이 보여요. 이 그래프를 보시다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증가해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이 언제쯤으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그렇죠. 1950년대 되니까 이 우리 물질로 이루어진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경계가 점점 위험해지는 그 속도가 어마하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1950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아까 그 파란색 그래프는 지구의 변화예요. 이거는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지표를 또 이 그 윌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팀에 만든 건데 2000년대 초에 IGBP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뭐 오존층 파괴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과학자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졌냐면 이게 도대체 한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여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다 같이 모여야겠어. 그래서 국제 뭐그 IGBP니까 지구권 생물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전공을 한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 그래프가 나오고 이 그래프가 나오는 중에 그 유명한 그 파울로 크리첸이라고 하는 오존층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이제 막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홀로세 시기 동안, 지금 우리는 신생대 제4기에 홀로세에 살고 있어요. 신생대 제4기 앞에는 몇 개일까요? 3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3기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지질학자들이 막 싸워서 이건 3기라고 부를 수 없어 라고 해서 없어진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제3기는 없고 이제 제4기가 있고 제4기의 마지막이 홀로세죠. 11,700년 전부터 지질 시대로는 홀로세인데 이 홀로세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온을 유지를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기온을 유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류가 이 안정적인 기온도 되게 어마무시한 발전을 했는데 해왔는데 하필 1950년도에 이런 사회 경제적인 모든 지표들이 갑자기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난 이유 때문에 아까 그 파란색 그래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죠.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행성의 경계가 위험해. 이 경계, 이게 위험 경계에 들어서게 된 걸 보였고요. 195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1950년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죠? 그 즈음에서 산업화는 1850년, 뭐, 1800년대 초로 하고요. 1950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즈음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무슨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뭐가 될까요? 전쟁이란? 예, 엄청난 파괴죠. 그럼 파괴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건설이 뒤따라 와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과학기술이 가장 집약적으로 발전하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의 정말 상당수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과학기술입니다. 그 과학기술이 또 이 엄청난 건설의 시기에 힘을 쏟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콜드워, 냉전의 시기였죠. 직접 총을 쏘진 않았지만 총 쏘는 것 이상으로 두 개의 진영이 나누어져서 각 진영이 자기 진영이 우리가 더 잘났어. 우리가 최고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성장과 팽창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성장. 피날리디 계속 물을 마시고 엘시크톤이 계속 숲을 파괴하고 또 성장, 또 성장, 또 성장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파울로 크리체니 아니 이게 무슨 홀로세야. 이제 달라졌지. 홀로세가 아니지.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지? 아 그래 인류세라고 불러보자라고 이 ICBP 회의에서 즉석에서 그런 제안을 해요. 물론 실은 이 인류세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유진 스토먼가 하는 사람이 한번 썼었어요. 이 사람 정확하지 않은 이 사람 약을 했나? 그래서 좀 과학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크리체는 노벨상도 받았겠다. 그래갖고선 회의 속상에 이게 뭘로세야? 일일세지. 이 크루첸이 일일세라는 말을 뱉는 순간 논문에 인류세를 인용한 조회수는 정말 똑같이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지질학자들은 굉장히 반응이 냉담했거든요. 층사학자들은 이걸 무슨 인류 새로운 지질 시대라니 이러고 있는데 막 예술계, 철학계, 사회학계, 경제학계 난리가 났습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담론으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비포, 애프터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애프터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 맞습니다. 오른쪽이에요. 이건, 여기 보면 수직이 보이죠? 직각, 반듯한 선, 댐을 만든 거죠. 댐을 만든 건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지질, 새로운 지질 시대로 명명하려면, 그리고 그 명명의 주체가 인류가 되려면, 인류가 판구조론에 의해서 지각이 변동하는 것처럼 행성이라고 하는 이 지구 행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질학적인 힘을, 지각 변동의 힘을 능가하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잖아요. 인류에 의해서 지구의 표면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근데 인류세를 붙이기 위해서는 국제 지질학 연맹의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 지층을 발견해야 해요. 어느 땅부터, 어느 지층부터 인류세라고 할 거야를 찾아내야 돼요. 그 지층을 찾으면 이 황금 못을 봐봐요. 이 못에는 이제 새겨져 있죠. 이건 무슨 지층이야 라고. 그래서 이 인류세가 통과되려면 인류세가 시작하는 그 지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층의 조건은요, 어, 완전해야 되고, 두께도 있어야 되고, 화석도 많아야 되고, 화석 많나? 닭뼈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화석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동의를 얻어야 되고, 연속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뭐 엔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는데 영국에서 엔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 이탈리아에서 엔클로저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는 다를 수 있거든요. 지질학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세는 다 동일한 시기에 전 지구에서 발견이 되어야 그게 그 황금못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의 지질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세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일루제 워킹그룹의 그 대표 의장이 누구냐면 얀 젤라스코비치라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미 할아버지긴 한데 그 강하지 않은 영국 억양을 쓰는 정말 샤프하고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 눈빛이 너무 선한 거예요. 아 진짜 괜찮죠. 네,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고생을 죽도록 하고 어떤 지층을 얘기를 들어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는 크로포드 호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모든 지층이 잘 쌓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였냐면 여러 후보들이 있었어요. 닭뼈도 있었고요. 플라스틱도 있었고요. 또 핵무기, 핵실험을 광범위하게 했잖아요. 이 방사능, 플루토늄 핵조 이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잘렸어. 지층, 그러니까 뭔가 이 지층이 구분이 되는 화석으로 플라스틱이 잘린 이유는 뭘까요? 너무 짧아서. 그렇죠. 플라스틱이 웬만해서 분해가 안 되지만 걔도 분해가 되긴 되잖아요. 그게 어떤 화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토늄을 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루토늄 크로포드 호스를 제안했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기각됐어요. 인류세 워킹그룹은 맨 처음에 이거를 제안했을 때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막 이 인류세 지질학자들만 빼고 나머지 전 학문 영역에서 인류세를 다 도배를 했고 이제는 인류세를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이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투표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압도적 반대로 기각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인류세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 인류세에 살고 있죠. 예, 인류세가 아닌 인류세에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지질학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학문 영역에서의 기준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체 4천만 년의 지질시대 연대표를 하는데 인류세는 1950년도부터 이렇게 딱 찍으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 좀 어렵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후위기예요. 얼마 전에 비싼 돈을 치르고 로스앤젤레스에 엄청난 산불이 났습니다. 돈 엄청 많이 깨졌죠. LA 산불의 원인은 이거예요. 기후 수문학적 위플래시라고 하더라고. 이런 위플래시라고 하는데 얘가 이거예요. 이 2023년도는 LA는 엄청 건조한 곳이잖아요. 안구 건조증 걸린 사람들이 많대요. 교포들 중에서 안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건조한 지역인데 비가 기록적으로 많이 왔어요. 2022년, 2023년 사이에.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또 기록적으로 비가 안 왔어요. 뭐가 많아졌을까요? 불쏘시개가 많아졌어요. 풀이 많이 자랐는데 풀이 또 싹 다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불쏘시개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바람도 이 산타나라고 하는 바람은 항상 부는 바람이에요. 항상 부는 바람인데 유난히 강하게 불었죠. 그래서 이 돌풍과 그 다음에 땔감 때문에 그 산불이 이렇게 났죠. 하지만 우리가 가리키는 교사, 교육자 입장으로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만 하면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과학자들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 기후변화가 촉발을 했을 수는 있겠죠. 몇 퍼센트 정도 원인에 기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모두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IPCC 보고서에서도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폭염,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증가한 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모두가 다, 모든 걸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고요. 얼마 전에 이 LA 산불을 분석한 기후학자도 기후변화 긴 원인을 양쪽으로 따진다면 약 25%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도, 이건 여러분 슬라이드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그 클리마부터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산불 날 때 이웃에 있는 일본도 산불이 엄청나게 났었죠. 이 산불이 났던 원인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압 배치. 기압 배치가 여기 보면 1950년도에서 현재까지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의 편차, 어노말리를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압이 북쪽에 이런 기압 배치가 차이가 많이 나. 이거는 현재에서 과거의 기압 값을 뺀 거예요. 차이가 많아지죠. 기압, 온도, 그다음에 강수량, 바람의 속도.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마미터라는 곳에서 일본과 한국의 이번 산불은 완전히 기후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촉발된 굉장히 가물었죠. 그 다음에 기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기압이 이 해수의 온도는 너무 올라가고 이런 기압 배치가 달라지면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기인한 원인이 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후변화 때문이야 라고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IPCC 보고서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산불은 점점 증가합니다. 이게 기후변화가 아니어도 증가해요. 왜 산불은 증가할까요? 사람이 많아지죠. 도시가 늘어나죠. 숲을 파게 되고 숲의 건강함이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뭐 산불은 많아지겠죠.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위에 주황색 이렇게 한 뭐 1.8배, 7배 정도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RPC 보고서에서 아주 잘 쓰는 그래프인데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제목. 불꽃처럼 보이나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2번이 극한 기상현상인데 이런 게 산불 같은 거죠. 산불, 가뭄 이런 것들이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색깔이 짙어지죠.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이렇게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 가뭄, 폭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 터널 안에 들어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위기의 터널 안에는요, 이러한 극한적이고 복합적인 재난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번에 LA 산불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죠. 이 민주당들이 다양성 정책을 써서 소방관들이 장애인도 들어가고 뭐 유색인종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원인 분석. 그다음에 또 남쪽에 빙원을 살리겠다고 북쪽에 있는 북캘리포니아에 있는 물을 너무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서 그래 이런 얘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 2위인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두 번째로 탈퇴를 합니다.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했어요. 하지만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가서 정식 탈퇴 절차가 될 거예요. 또 CBAM이라고 불러요. CBAM 발음을 잘해요. 예, CBAM, 뭐 CBAM, 뭐 C, 뭐 그런데 이게 뭐냐면 EU가 일종의 탄소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매기냐면 CBAM이 EU에 있는 국가에 있는 수입업자가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해요. 근데 EU에는 탄소에 대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탄소에 대한 세금을 매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내냐면 수입업자가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입업자한테 우리나라 철강은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 수입업자가 별도의 인증서를 추가로 사서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수입업자가 혼자 부담하진 않겠죠. 뭐 슬쩍 그걸 떠넘긴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국내에서 지불하지 못했고, 않았고, 그게 뭐 정책이 안 돼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가 없으면 EU 국경을 넘으려면 추가로 돈을 더 이쪽이든 저쪽이든 낼 수밖에 없는 게 C댐입니다. 그래서 철강, 자동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요.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스코프를 따지는데 스코프 1위 물품을 생산할 때 공장에서 나가는 배출량이에요. 스코프 2가 뭐냐면 끌어다 쓰는 전기에서 그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한 탄소의 양이에요. 스코프 3은 뭐냐면 우리 제품을 소비자한테 가서 소비자가 썼는데 그 소비자가 그걸 폐기했어요. 이때 발생하는 탄소양. 그래서 당장 스코프 1, 2까지만 하지만 향후 스코프 3까지 다 확장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할 의지가 있던 없던 이 기후변화 시기에서는 이미 무역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왕 할 거라면 인증서를 살 거라면 EU에다가 돈을 내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 인증서를 사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만 있나요? 막 정권을 갈아채기도 합니다. 여기는 스페인에서요. 홍수가 났는데 정부가 지자체가 재난 경보 안내를 엄청 늦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화가 너무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몇십만이 거리로 나와서 그 다음에는 갈아치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만 있나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홍수가 엄청 났잖아요. 국토의 절반가량이 쓸릴 정도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그런데 파키스탄 고산 지역에는요, 소수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소수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홍수 때문에 거의 다 쓸려 나가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고산에 살고 있는 자기만의 그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아래로 내려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요. 그들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화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제 기후변화는 이렇게 전 세계, 전 영역, 우리의 모든 영역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BAU, Education as usual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기후변화에서 우리는 좀 더 똑똑해지고 굉장히 비판적이 돼야 돼요. 작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2024년 1.5도 넘어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뚫렸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것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5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IPCC가 특별보고서를 발표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1.5도는 어떤 한 해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해의 평균 기온이 1.5도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고 싶은 그 해의 뒤에서부터 10년, 그리고 앞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하는 기온 10년. 그래서 총 20년 평균 값이 1.5도를 넘었을 때 1.5도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24년이 엘니뇨가 있어서 엘니뇨 때문에 1.5도 가장 더웠거든요. 그건 맞는데 한 해 평균 기온이 1.5도가 넘은 걸 마치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방어선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경종을 울리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비판적으로 보고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예상하기로 엘니뇨가 끝났기 때문에 2025년은 평균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OECD에서 2018년도에 2030 교육 프로젝트 보고서를 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변혁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변혁적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변혁적 역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똑한 소비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관리자, 지혜로운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많이 최근에 겪고 있지만 어떤 것이 옳은지 학교에서 여러분들 얘기하기 쉽지 않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뭐 어떤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애들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막 막고 있으니 잘못하면 이 분란이 생기니까 그런 파란색 빨간색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합니다. 뭐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인 거예요. 어떤 가치가 옳은지 이것 자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 성장은 다 정체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기타 등등의 문제로 난민의 수는 늘어나고 이민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건 이민자 탓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만들어지는 것, 기후변화는 점점 심해지고 행성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요. 총체적 난국이죠. 이 총체적 난국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하느냐, 변혁적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또 내고 있어요. 너네가 잘못했어. 기존의 교육이 있잖아. 마치 교육을 잘 받으면 나의 성공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처럼 그렇게 교육의 목표를 잡아왔어. 그런 너네들이 잘못해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보고서에 대놓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육과정 개정서에 보니까 목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라는 문구는 여전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이 교육이 국가 경쟁력과 개인의 성공의 방편으로 그걸 목표로 해와서 오늘날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교육은 공공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수학을 잘해서 계산을 잘해요. 이산화탄소 분자 1몰이 계산 안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자 1몰이 지구의 기온을 몇 도 올리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일주일 전에만 확인했을 때 420 몇 ppm이었거든요. 그러면 분자 몰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기온을 몇 도 올리는지 나오잖아요. 그 값을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산업화 이전 기준이 됐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이거든요. 280 곱하기 2는 얼마죠? 560이에요. 그쵸? 지금 420 얼마라고 했잖아요. 두 배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두 배가 되면 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더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메테인이나 아산화지수나 이런 걸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두 배가 되면 약 1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1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420, 두 배는 560, 두 배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몇 도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안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60이 되면, 560이 돼도 1도밖에 안 오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지? 다른 뭔가가 있구나. 다른 엑스트라들이 있구나. 그런데 걔네들이 주연 같아. 자, 기온이 올라가면 수증기가 증가하죠. 기온이 1도 올라가면 대기질 수증기가 7%나 증가해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하고 어느 게 지구온난화 지수가 더 높을까요? 수증기.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여기서 1도 대기중 수증기 증가로 인해서 1.5도 추가, 그 다음에 빙하가 녹으면 알베도가 줄어들잖아요. 반사율이. 신선한 얼음은 한 90%를 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녹고 때가 좀 끼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얘네가 사라지면 알베도가 감소해서 0.5도. 다 더하면 몇 도인가요? 3도가 되는 1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온실가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굉장히 복잡한 다른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피드백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음향하시는 분, 회로, 전자기회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소음이 나는 게 피드백이에요. 이게 왜 나는지는 아시죠? 이 앰프가 증폭하는데 증폭한 소리가 나란하게 있는 마이크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앰프가 증폭돼서 나오는데 또 들어가고 이게 마치 무한 거울처럼 만들어져서 이게 그 영향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가 양의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피드백이 자연에서 기후 시스템 안에, 지구 시스템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북극 얼음 알배기죠. 이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존에 가뭄이 드는 것도 그래요. 아마존은 적도 부분이에요. 적도는 상승 기류가 활발합니다. 숲은요, 우리가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숲이 있어서 그 숲이 산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그 숲의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숲은 숲이 만드는 산소가 아니라 해양의 플랑크톤이 만드는 산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아마 상당 부분은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낸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 화석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 거. 굉장히 멋있죠. 음. 25년 전에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산소. 어쨌든 숲은 산소를 만드는 지구의 허파가 아니에요. 잘못된 비유고, 지구의 허파가 아니라 지구의 가습기예요, 가습기. 가습기, 굉장한 수증기, 그러니까 대기에 흐르는 강줄기를 만들어낼 정도의 수분을 증산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적도에 있으니까 이 아마존 숲에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만들어져서 상승하죠?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구름에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다시 또 얘가 흡수하고 다시 증산작용하고 그래서 본인이 뿜어낸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다시 흡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의 고속도로를 뚫으라고 아마존 숲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수증기 양이 줄어들죠. 수증기 양이 줄어들면 비가 그만큼 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숲의 생태계가 교란돼서 숲이 더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면 수증기의 양은 더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피드백으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양의 피드백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음의 피드백, 우리 지구 시스템 얘기할 때 음의 피드백 같은 경우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수백만 년, 수천 년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암석의 풍화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이 양의 피드백이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있는 뭐 100년, 200년 동안에는 이런 양의 피드백이 아주 많이 작성을 합니다. 양의 피드백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급변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이 상태가 변화합니다. 안정도가 변화하면서 그래서 마치 젠가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안정도가 불안정도가 커지고 다시 이런 다른 이상으로 변하게 되면 이게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런 급변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안녕이다. 돌이킬 수 없다. 불가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불가역적인 시스템의 급변점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리협정에서 파리협정의 목표는 2도였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1.5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산업화 이전. 그래서 기온을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나사 과학자들이 기후 해파리라고 불러요.
자, 이 기후가 진짜 해파리처럼 움직이거든요. 가운데 0이 평균이고 여기도 편차입니다. 편차 Y축은 빈도수예요. 평균 온도에서 평균 기준 온도를 까먹었네. 어쨌든 거기서 얼마나 편차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건데 왔다 갔다 하죠. 얘네들 왜 앞뒤로 왔다 갔다 할까요? 왜 뒤로 갈까요? 이 결론은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꼬리가 굉장히 두꺼워졌죠.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해파리가 뒤로도 갔죠. 뒤로 갔다는 건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죠. 왜 온도가 낮아졌을까요? 잠시. 지구에는 자연 변동도 있어. 그 자연 변동에 해당하는 게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템퍼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위도에 따라서도 기온 변화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온도가 변했나요? 북극이 제일 많이 온도가 변했죠. 그래서 2100년도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견 없이 2100년도가 되면 북극 지역의 얼음은 못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안녕인 거죠. 자, 좀 속도를 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끄덕거리면서 들어가지고 제가 막 너무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를 하느라고 속도를 못 빼고 10분 안에 진도를 딱 빼고 쉬고 풀어나고 이렇게 하지. 이게 아까 그 복잡한 시뮬레이터를 돌려가지고 나온 미래의 기후변화 예측이에요. 2100년도까지 아까 목표가 몇 도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죠? 1.5도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맨 위에가 뭐냐면 참달했어요. 시나리오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 못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배째라 시나리오예요. 배째, 아 몰라, 빠질 거. 이건데 일단 참잘했어요 보도록 하죠. 참잘했어요 시나리오를 보면 1.5도 안 넘나요? 넘잖아요. 뒤로 가서 좀 살짝 오버슛 했다가 돌아오긴 하더라도 그럼 이거는 될 리도 없는 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아니 IPCC 과학자들이 1.5도 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네가 시뮬레이터 돌렸는데 1.5도 다 넘는 시나리오를 딱 하니 놔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기후변화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논리로는 희망적입니다. 자, 왜 희망적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타오르는 불꽃. 1.5도가 어떻게 정해졌는 줄 아세요? 1.5도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쓴 과학자가 후일담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방어선을 낮췄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스즈메의 문단속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아니요. 공부만 하시나요? 스즈메의 문단속 보셨나요? 보셨죠? 스즈메가 문을 못 닫으면요. 도쿄가 지진이 나요. 일본이 지진이 나는 거거든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는 순간 완전히 딱 이렇게 완전히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1.5도를 넘는다라고 하는 건 스즈메의 문단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1.5도 넘어서 큰일 났네. 돈누겁처럼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족들이랑 함께 뭔가 마지막 임종 파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건 다양한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도 선이에요. 붉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2도 라인에 보면 다양하게 여러 막대기, 여러 타오르는 불꽃들이 아주 보라색이 짙거나 붉죠. 자, 그래서 1.5도에 낮춰봤어요. 그랬더니 완벽하진 않지만 2도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래서 1.5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라고 해요. 확률. 확률이기 때문에 1.5도가 넘어서 스즈메가 물을 못 닫았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1.5도가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0.1도라도 더 낮추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해서 이걸 넘어가는 걸 오버슛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슛된 기간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스즈메 문단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희망적이냐면 이게 태양광 패널 보급량이거든요. 이 기관에서
맨 처음에 예측을 이렇게 증가할 거야. 그 다음에, 많이 드네.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증가했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양으로 증가를 모든 인간이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가 우리나라는 좀 지체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 이 오늘날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1등 공신, 제일 처음 공신이 누구였어요? 영국이었죠. 석탄화력발전소를 만들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니긴 하여튼 석탄을 떼면서 그 영국이 작년 9월에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을 닫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다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가장 많은 양, 동일한 열량계를 가장 많은 양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석탄이거든요. 근데 당장 멈춰야 되는 게 석탄이에요. 영국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을 닫았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도에 보면 이렇게 생긴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라고 딱 말하지는 않겠는데 거기 보면 별표 친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발전소가 새로 지어진 해. 영국이 마지막 석탄화력 발전소에 문을 닫을 때 이렇게 생긴 지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아까 그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에서 우리가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얘가 BA예요. 하던 대로 배제하면 이게 위험 경계를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얘가 바로 돌아올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자동차가 급정거를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관성이 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더 많이 가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피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1.5도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전체적인 사회가 관성이 있어서 쉽게 못 돌아가는 거인 거죠. 이제 제 얘기는 또 다른 얘기 차원의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대여 확성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처럼 2050년도 탄소 중립을 이뤄냈어요. 드디어 인류가 정신을 차리고 2050년 탄소 중립 이뤄냈습니다. 다들 난리가 났겠죠. 축배를 들고 2050년 탄소 중립이 실현되면요. 기후가 이전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치 2050년 탄소 중립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초과로 배출된 양의 대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바다예요. 물은 비율이 제일 크잖아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죠. 자, 이제 스톱했어요. 그럼 식을 때는 빨리 식나요? 천천히 식는 거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IPCC 보고서에는 피크를 찍고 내려가겠지만 비포하고 애프터가 똑같지 않습니다. 온도 내려가겠지만 비포 애프터가 같지 않습니다. 영구 동토층 바닥을 찍겠지만 회복되더라도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건 영원히 불가능할 거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 잡으면 두 개예요. 하나는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또 다른 하나는 열이 받아서. 부피 팽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의 90%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이 바다의 열이 식으려면, 이 거대한 대양의 열이 식으려면 불가능하지 않아? 수백, 수천 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더라도 사지 말아야 될 아파트는 어느 걸까요? 뭐지? 저 부산 갈 때마다 엄청 걱정되는 거예요. 그 해운대 아파트 보면요. 바로 앞까지 파도가 철썩철썩거리고 있는데 그거 만조 때 태풍이라도 오면 지금도 침수되고 있거든요. 거기 아파트 값이 비싸더라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만약에 로또가 당첨되더라도 절대 사지 말아야 될 건 저지대. 그냥 IP 보고서가 얘기하잖아요. 이 해수면이 올라간 건 내려오는 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는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이거는
어, 제가 생각해도, 야, 1.5도를 막는 건 튼 것 같고, 어떻게 500시간을 짧게 해서 어떻게 이거를 할까를 고민을 한 건데,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뉴욕의 맨하탄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7월 13일 금요일만. 두 사건 다 7월 13일 금요일.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고스트였을까요? 7월 14일 금요일 1977년 블랙아웃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 3천 명이 잡혀갔어요. 왜요? 방화 약탈. 그런데 2019년 7월 13일 금요일에도 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뉴욕 페일에 마에스트로가 우리 공연 못하니까 거기 가서 공짜 공연하자. 대박 났죠. 그다음 브로드웨이의 가수들도 2층 발코니에 문을 열고 진짜 무대처럼 뮤지컬처럼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막 이랬어요. 뭐 아무도 안 잡혀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온이 2도, 3도 올라가는 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지금 좀 불가능해 보이긴 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기온이 2도 올라갔어요. 똑같이 기온이 2도 올라갔어요. 똑같이 블랙아웃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당연히 기온 낮추는 건 맞습니다. 기온을 낮춰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리질리언스예요.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탱탱볼은 찌그러지나요? 안 찌그러지나요?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는데 대신 어떻게 해요? 빨리 회복하잖아요. 네. 그렇게 빨리 회복력을 갖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도 노벨 경제상 받았어요.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건 실제 수명이 아니라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이 1910년부터 1960년까지 있어요. 기대 수명을 조사를 했더니 A와 B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예요. A와 B가 몇 년이냐면 A 1911년에서 1921년이고요. B는 1940년에서 1951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아니 전쟁에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대 수명이 이렇게 높을 수 있지? 정부가 배급을 하고 식량 배급을 하고 배불리 먹지는 못했죠. 캐비어에다가 막 이런 걸 먹지는 못했지만 아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 리질리언스, 탱탱볼 같은 사회는 바로 이런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IPCC 보고서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요. 위로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보면요. 괜찮죠, 성적.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삑사리가 났어요. 뭘 잘못했길래 이것도 괜찮은데 얘도 괜찮은데 이 물음표가 된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얘는 얘보다 나빠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도대체 뭐, 이렇게나 배출량도 많고, 이렇게나 온도도 많이 올라왔는데 뭘, 이 물음표를 엄청 잘 했구나. 이 물음표를 뭐라고 IPCC 보고서는 얘기를 하냐면 SDGs다. 사회가 이런 SDGs를 제대로 목표를 하고 이 진행이 돼 나갈 때 우리는 똑같이 2도, 3도가 올라가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은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후위기에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세상을 바꾸는 게 더 어렵지만 어쨌든 기후변화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폭탄을 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하기로 하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건 행동, 정책,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겠죠. 어쨌든 기후위기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예요. 세대 간 정의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는 곳과 원인을 제공하는 나라가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해야겠군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꼭대기에서 최종적으로 바뀌는 게 가치관인 거잖아요. 가치?
그 다음에 이것이 규범화되도록 하는 것. 그런데 규범과 가치를 바꾸는 거에 화살표 연결이 뭐가 돼 있어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행동 변화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가치의 변화다. 그래서 뭐 다양한 가치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텐데 게다가 교육이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와 관련된 얘기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건데 가치는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 가치 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저 생각에는 가치 교육은 흔들리면서 만들어지는 게 가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흔들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치 교육을 할 때 교수 학습 방법은 가장 좋은 점은 끊임없이 학생들이 흔들리도록. 아, 이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일로 왔는데, 그것도 아닌가? 이러면서 만드는 게 가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흔들렸네. 인도가요. 모디 총리가 207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카페에서 선언을 했어요. 세상의 반응이 양쪽으로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어디는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배째라 할 줄 알았는데 배째라 안 하고 한 대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이거 얼마나 사이즈가 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2050년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얘네만 2070년으로 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디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207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는 건 그건 윤리적이다. 이게 클라이밋 저스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2020년 배출량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인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난 배출량이요. 얘는 석탄 아직도 엄청 씁니다. 아, 얘네는 안 돼. 여기는, 자, 인도 3위예요. 그런데 2070년이라니 너무 웃긴다. 자, 그 다음에 누적 배출량을 봤습니다. 1850년에서 2021년까지 누적 배출량을 봤더니 인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있잖아요. 자,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인구 1인당 배출량으로 나눴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총리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겠어요?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건 누가 결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각각을 가중치를 둔다면 현재 배출량, 누적 배출량, 1인당 배출량 가중치를 둔다면 가중치를 얼마만큼 각각에 부여해야 할까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자들한테만 맡겨볼 수는, 그러니까 우리도 시민의 입장에서 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른 분들도 뭐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가 100명의 사람이라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이 까만 한 사람이 머스크 형님 같은 분, 예, 최고 부자입니다. 이 까만 한 사람이 배출하는 전체 탄소 배출량이 얼마예요? 15입니다. 자, 이 초록색 50이 뭐냐면 못 사는 아래에서 50명의 사람이에요. 50명의 사람이 배출하는 양이 얼마예요? 7이에요. 50명이 7을 배출하는데 머스크 형님이 15를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장소에서 흡연 못하죠. 내돈 내산 담배인데 왜 못 펴요? 모두를 위해서. 기후변화를 막는 건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탄소 배출이 당장의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탄소 배출을 내가 돈 있다고 제트기, 그 다음에 요트, 이런 거 타는 거랑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못 피는 거랑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나의 자유인데,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학에 대한, 왜 과학교육이니까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 많이 보였죠? 이 사진. 미즐리라는 화학자. 화학계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못 만드는 게 없었던 이것저것 다 만든 화학자예요. 냉장고예요. 꿈의 가전. 주부들이 와 했어요. 정말 너무 좋아했지만 아무도 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냉매가스를 암모니아 가스를 썼는데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폭발하기도 하고 아무리 냉장고가 좋지만 집안에 폭발 위험이 있는 가전을 들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라도 안 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듀퐁사에서 미질리한테 프로젝트를 줘요. 냉매를 바꿔야겠어. 냉매 가스를. 자, 인체에 무해해야 돼. 하지 마. 렌즈는 나지 마라. 만들어봐. 미질리가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자기가 들이마시고요. 앞에다 촛불 켜놓고 후 불었어요. 들이마신 이유는 뭘 증명하기 위해서? 인체에 무해하다. 그 앞에 촛불을 켰어요? 뭘 증명하려고? 폭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었죠.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분위기 어땠겠어요? 와, 역시 이질리야 막 난리가 났겠죠. 50년 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만든 가스가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성층권까지 올라갈 때까지 전혀 분해가 되지 않아서 이 여기에 있던 염소가 어떻게 했어요? 오존층을 오존에 O3에서 분자, 오존에서 O3에서 O를 하나 떼서 자기가 그 파괴를 하면서 이 CFC 가스가 파괴된 본인도 1대1로, 용기처럼 1대1로만 사라져도 괜찮았을 텐데 약 1000번을 반복할 때까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존에 구멍을 낼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 실험실 안에서는 당연히 컨트롤이 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구를 대상으로 향해서 이런 실험이, 이런 기술이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우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과학기술의 힘을 의지하긴 해야죠. 당장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 중에 논쟁이 되는 게 이거예요. SRM이라고 태양광 관리라고 이제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딴 데는 맨지를 쓰더라고요. 태양광 관리인데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긴 해야 되지만 일단 들어오는 햇빛을 어떻게 해보자.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우주에다 아주 가는 알루미늄 박을 로켓 머스크 형님이 또 나게 펠컨에다 실어가지고 우주에다가 띄우면 어때? 부터 시작을 해서 성층권에다가 인공 화산을 분출한 것처럼 그런 황산 에어로졸 입자를 지속적으로 분출을 하는 거지. 아니면 요 낮은 구름이 높은 구름과 낮은 구름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높은 구름은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요. 압력처럼 낮은 구름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구름들을 좀 촘촘하게 물대포 같은 걸 싸서 구름을 만드는 씨를 많이 해갖고 얘네들이 좀 촘촘하게 만드는 건 어때? 아니면 지붕을 너무 하얗게 만드는 건 어때? 뭐 이런 등등의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게 이제 지구공학 기술 중에서 태양광 공학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과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게 이겁니다. 자, 제임스 한센 박사님. 이분은 이 기후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IPC, 그 기후변화 해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에서 처음 증언을, 이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걸 증언을 하셨으니까. 자, 이쪽은요, 이런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서 태양광 지구광학 기술에 대한 공적 자금 연구비 지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연구비 지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한센 박사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제 막 편지를 썼어요. 서명도 하고. 우리가 우리는 태양광 공학 기술을 찬성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자는 거다. 지금 막 티핑 포인트 얘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데 연구를 해놔야 위기가 오면 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태양광 관리 기술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가 있는 걸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 성층권에다가 황산 에어로졸을 이제 주입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황산 에어로졸을 주입을 하면요. 주입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풍선을 띄울 수도 있고 주입을 하면 주입을 쭉 해야 돼요. 멈추면 안 되겠죠. 쭉 계속 주입을 해야 돼요. 이걸 주입을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시키니까 지구의 온도는 좀 내려가겠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의 상황에
혹시 악담이 나타나서 아니 무슨 재난이 벌어져서 알지 못한 어떤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성층권에 황산 에어로졸 가스를 주입하는 걸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늘었던 이산화탄소가 엄청난 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 뭘 제기하냐면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누구예요?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이분도 이제 거의 머스크급의 부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됐네. 내가 돈 투자할게. 우리 화석연료 계속 쏘면 되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실제로. 그 다음에 이 태양광 공학 기술을 이 황산 에어로졸 가스를 계속 주입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을 예측하냐면 이 몬순의 이 수문학 이 물순환의 교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어서 몬순이 시기가 잘못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실험을 할 때 어디서 실험을 할래? 어디서 실험을 할래? 이게 힘없고 약하다고 당장 아프리카 얘기 나오거든요. 아프리카의 뭐 극지에서 이런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의롭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다. 근데 과연 충분히 정의롭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중간에 뭐 이 지역적 강수 패턴의 문제, 자 이런 얘기를 그다음에 예측 불허. 아까 그 CFC 가스처럼 과연 이거 어떤 위험이 올지 여러분들 그건 보셨나요? 설국열차? 아, 연세대 좀 있으시구나. 설국열차를 보시다니. 설국열차에서 보면 설국열차 맨 앞에 프롤로그에 뭐가 나오냐면 막 드디어 인류가 해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CW 뭐 세븐인가 이 드디어 성층권에 살포합니다. 라고 하고 갑자기 꽈방 하고 변하잖아요. 이게 어떤 충격을 줘서 이 지구 시스템에 기후 시스템에 교란을 줘서 갑자기 비하기가 왔어요. 라고 하는 그 설정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과학자들이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좋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토론을 한다면 서로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결과가 실은 다르지 않잖아요. 양쪽의 입장이. 원자력 발전받고 했을 때도 거의 같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은 합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합의의 단계를 갈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한다면 다양한 가치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이런 우려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위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학생들한테 정리를 하도록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거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토론이 가능하냐면 토론은 못하지만 이 저개발 국가 이 가이아나가요 최근 대박을 치고 있어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 정부에서 내는 게 가이아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거였거든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한 거고 가이아나랑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가이아나가 엄청난 해안 유전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 플랫한데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이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이 기자가 이 대통령, 젊은 대통령을 불러서 막 시비를 거는 거죠. 니네가 있잖아. 좋아. 알겠어. 뭐 등등 하지만 지금 너네가 잘 살겠다고, 니네가 잘 살겠다고 이거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화가 나서 너네가 호의호식 할 때, 너네가 자연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을 숲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개발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숲이 우리는 똔똔이다 하면서 둘이 엄청 싸우거든요. 실제로 이게 인터넷에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저개발 국가의 화석연료 추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예요. 옛날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이 만약에 5장이 있다. 선진국, 그다음에 개발 중인 국가, 저개발 국가 있을 때 어느 국가에게 이거를 몇 장씩 줘야 할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IPCC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사는 나라는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 해요. 이게 단순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잘 사는 나라들은요, 이제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구간으로 왔어요. 근데 다들 탄소 배출을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나라들은 여기 아래로 들어와야 되고, 여기 있는 나라들은 가능하면 올라가지 않고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 이 회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같이 토론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고, IPCC에서는 이 슬라이드가 두 장 들어갔는데, 정의가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인정적 정의 이 세 가지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설문이 지금은 말고요. 설문이 있어요. 이 화석연료 저개발국가 다이아나의 화석연료 추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어떤 가치관이 중심이 있는지 자 이런 쟁점은 어때요? 세상에 착한 기름은 없다. 우리가 IPCC 보고서에서도 당장 항공유, 이게 항공에다가 수소를 실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대형 선박, 해상을 몇 달 동안 가야 되는 지금 석유를 쓰지 않으면 당장 대책이 없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양수수나 아니면 옥수수나 이런 아니면 판오일을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요. 실제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국가 법령에 의해서 이걸 믹스한 기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믹스한 기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EU랑 WTO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WTO에 이의를 제기니까 소를 제기한 거죠. 뭐냐면 EU에서 바이오 디젤이 숲을 너무 파괴해. 바이오 디젤이 돈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시림들을 베고 팝나무를 쫙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팝나무를 쫙 심으면서 그 안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원시림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삶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다거나 그래서 그걸 들어서 EU에서 그전까지는 재생에너지를 인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예 얘는 재생에너지에서 빼버릴 거야. 구매 안 해. 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이 경제에서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된다라고 해서 애써 개발해갖고 이제 항공유에도 싣고 막 이렇게 다 팔 준비가 다 돼 있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거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하고도 이런 식의 뭐 찬성, 반대를 나눠서 목록화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The Future of Europe. 유럽의 미래. 이거는 실은 딴 거였는데 그 아래에 불타고 있습니다. 뭐냐면 EU가 그린 뉴딜을 실행을 하면서 이거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막 불태우고 이런 장면이 연출됐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예를 들면 뭐 그의 일환으로 덴마크에서 탄소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탄소 1인당 인구 1인당 탄소 배출 메탄 배출량이 꽤 높죠. 과연 이것에 대한 찬성 반대. 농민들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두냐면, 야, 산업하는 사람은 국가 경제를 책임진다고 해서 지네들도 탄소 배출하는데, 저기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만만한 게 낮게 달린 과일을 따먹는다고 만만한 게 농민이냐. 우리가 이 당장 소를 뭔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타당한 이유예요. 이유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메탄 감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도 토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붙었던 산림청은 이제 살림을 경영해야 한다. 경영해야 해서 나이가 많은 30년 넘어간 친구들은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많으니까 그 친구들은 배워서 우드 펠릿이나 이런 연료로 쓰고 젊고 쌩쌩한 애들, 광합성 더 많이 하는 애들 숨 적게 쉬고 광합성 많이 하는 나무 심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생태학자들은 안 된다. 그 숲이 나이의 문제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쟁이 실제로 붙었고 약간 해결됐지만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한 발짝 물러났지만 산림청은 여전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런 건 어때요? 육류 먹지 말라고 하죠. 애들 엄청 짜증내요. 또 육류가 문제면 쌀은 문제 없나요? 문제 있거든요. 그리고 쌀과 육류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채식에 대한 교육도 이런 논쟁을 가지고 접근하고 합의문을 만들어 보게 한다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뽑아본 가치들이에요. 이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이런 가치표를 주고 어떤 가치를 중점에 두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갈등했을 거고, 그리고 나의 갈등의 기저에서는 어떤 가치가 핵심 가치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서 이런 교육이 쌓여 나가면서, 그러면서 가치가 바뀌고, 가치에 따라서 새로운 규범이 생기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라 판넬이에요. 이게 발전량 단가가 어마무시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죠.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2004년에는 한 해, 2010년에는 매월, 15년에는 매주, 최근에는 하루에 약 1기가와트씩 엄청난 속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빼고. 자, 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안정적이 되려면요. ESS, 저장장치, 배터리가, 대형 배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현재까지로는 가장 대중적으로 각광받는 배터리가 리튬이에요. 여긴 리튬 광산입니다. 여기 있는 게 건물이에요. 건물이고, 건물 사이즈 이만하고, 이게 리튬 광산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무한정 써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재생에너지에다가 보조금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막 늘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기온은 줄어드는 미래 2100년도의 기온은 아주 조금밖에 안 내려. 0.1도밖에 안 내려왔어요. 대신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쓰면서 야 이건 재생에너지야 모두 쓰고 모두 쓰고 모두 쓰고 모두 써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경제가 이래서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샤알레 안에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이분법으로 분열을 합니다. 샤알레라고 하는 닫힌 공간이죠. 지구도 닫힌 공간이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포화되죠. 그리고 죽어버리죠.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닫힌 샤알레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끊임없는 성장을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을까요? 기후위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곤란하지 않아? 과연 그건 맞는 논리인가요? 지구는 닫힌 샤알레인데 왜 그런 게 우리 사회, 특히나 한국 사회에 금기어가 되어 있어요.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탈학습, 우리가 잘못된 오개념이나 잘못된 학습을 벗어나는 걸 탈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장의 신화에 대한 탈학습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을 제가 그 월드 데이터에 들어가서 뽑은 거거든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든 안 하든 경제 성장을 보십시오. 이제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이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제학자들은 모든 경제 성장은 어차피 이렇게 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 남자 좋아해요. 잘못된 남자 좋아하는 경향입니다. 이 남자가 최근에 드라마 이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막 금세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최근에 등주 예당 펜타에서 의사로 나왔습니다. 이 남자가 이 말을 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공감 100% 했을 거예요. 엄지척 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돈 때문에 살 수 있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거기다가 돈을 경제에다가 살 수 있는 환자를 지불을 넣어보세요. 이건 공감하면서 왜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하는 지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걸 멈춥시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나요? 다른 방향의 성장을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탈학습에 대한 탈학습, 성장에 대한, 성장의 신화에 대한 탈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케이트 레이어스 경제학자, 여성 경제학자는 도넛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도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천정을 뚫는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둥그렇게 말았더니 바로 이게 도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넛 경제 체계를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시국가를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이 팀을 불러서 같이 시정을 협의를 하고 정책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다양한 토론 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활용해도 좋을 툴들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